자,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도 내려가는 게 교과서예요. 그런데 2025년 12월 17일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그 상식이 정면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RP 매입으로 공급하고 심지어 3년여 만에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약 1조 5천억 원 규모까지 동원하면서 채권 시장 안정에 나섰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장기금리를 더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 끄려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묘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대 중반, 연중 상단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붓는 게 물이 아니라 기름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돈을 푸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시장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더 큰 위기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불을 끄겠다며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책의 속내는 뭘까요? 한국은행 쪽의 설명은 한마디로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가 약 20조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거대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건설사 몇 개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경우에 따라 은행권까지 충격이 전염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급한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셈이죠. 정부도 함께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풍경은 다릅니다. 시장은 이걸 불가피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도덕적 해이의 토양이라고 비판합니다. 아주 위험한 독버섯이 자라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상상해보세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다가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주는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정리됐어야 할 프로젝트가 중앙은행 정책 자금의 순환으로 연명하고 금융기관도 위험한 곳에 돈 넣어도 결국엔 구해주겠지라는 믿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굳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가리기보다 일단 버티자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죠. 여기서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이 왜 양날의 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RP 매입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같은 담보를 받고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단기 처방이죠. 그런데 이 처방이 상시적으로 반복되면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시로 진통제를 맞아야 할 만큼 근본병이 깊은 거 아닌가? 둘째, 국고채 단순 매입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주는 행위는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줍니다. 현금을 직접 투입해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의지가 읽힐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 던졌던 역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를까요?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로 인위적인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부가 심각하구나. 즉 정책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보다 더 깊은 의심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불안은 가격으로 번역됩니다. 이름하여 위험 프리미엄. 한국 국채가 더 위험해 보이니 더 높은 이자를 내놔라. 그래서 장기금리, 특히 10년물 금리에 그 불안이 붙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도 장기금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10년물이 더 가파르게 반응해 보이는 구간이 생기면 여기서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 말 그대로 추가 위험 비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만 보이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막대한 PF 부실의 잠재력, 그리고 그걸 해결한다면서 원칙이 불분명한 상태로 돈만 투입되는 듯 보이는 정책 신호. 해외 투자자 눈에는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폭탄이 있는데 해체가 아니라 테이프로 시간을 버는 느낌이다. 이 불안이 커지면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줄이거나 더 높은 이자면 할게로 버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가파른 금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위기는 외부에서 불어온 바람 위에 우리 내부의 썩은 기둥이 함께 흔들리며 증폭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썩은 기둥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슬러 올라가며 떠올리는 사건 중 하나가 둔촌주공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급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멈춰서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장면 말이죠. 원칙대로라면 사업성이 꺾인 프로젝트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옥석이 가려져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시장의 자정작용이 일어나야죠. 그때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선택이 강해지면 시장은 한 가지를 학습합니다. 대마불사. 크면 안 죽는다. 이 신호가 퍼지면 위험관리보다 일단 크게 벌려서 버티자가 늘어날 수 있고 PF는 폭발적으로 커지기 쉽습니다. 정리됐어야 할 부실은 링거를 막고 연명하며 작은 종기가 시간이 지나 온몸으로 퍼지는 만성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엔진이 하나인 배처럼요. 그 엔진이 멈추면 배가 멈추고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정치권도 정책 당국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도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만 보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연착륙과 단기 충격 완화에 끌려가게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실이 누적된 금융 시스템을 정리할 때 해외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식 중 하나가 배드뱅크 같은 부실 자산 분리 정리 모델입니다. 부실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고 시장가로 평가의 정리 속도를 높이는 구조죠.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국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했고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이 지금 당장 그 길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위기 대응의 모델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장기금리의 반응은 거대한 위기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호탄은 우리가 체감하는 다른 지표에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속도계, 주유계, 엔진 온도계가 있듯이 위험한 경제 도로를 달릴 때 확인해야 할 계기판입니다. 첫 번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건 예고편입니다. 지금처럼 3%대 중반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만약 4% 쪽으로 가속이 붙는 흐름이 보이면 균열이 생각보다 크다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왜 신호탄이냐면 내부 문제가 골마 터질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건 외국인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 달러 수요가 커지면 환율이 튀고 그건 단순 변동이 아니라 불신임 투표가 될 수 있습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은 더 예민해질 수 있죠. 세 번째는 외환 보유액 흐름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중앙은행은 달러를 풀어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그때 쓰는 실탄입니다. 이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방어 체력이 떨어지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취약업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약한 고리를 따로 보는 겁니다. 평균은 멀쩡해 보여도 약한 고리에서 먼저 터지니까요. 취약부문 연체가 위험 수위로 치솟는 소식이 들리면 내관 온도가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꾸준히 팔아치우면 그들은 말로 경고하지 않고 돈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패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이 5가지 계기판이 동시에 빨간불을 켠다면 그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방어력을 높이는 재정비를 고민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PF 구조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 같은 변화는 분명 중요한 방향입니다. 결국 핵심은 부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원칙 있게 정리하는 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이 계기판은 미래를 100% 맞추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끌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운전자로 만들어줍니다. 위기는 파괴의 얼굴로 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이 정리되고 건강한 자산이 재평가받는 기회의 얼굴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기판을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아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